네, 안녕하세요. 사랑일기입니다. 슬슬 물가가 꿈틀꿈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과 미국 그리고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국, 한국, 유럽 등 디플레이션의 공포, 즉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더 빠른 통화정책으로 이제 물가보다는 저성장을 탈피하고자 하는 통화정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내릴 거라는 시장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올해 9월 50bp, 11월 12일 두 차례로 총 100bp를 인하하면서 연초에 6차례 인하보다는 적게 한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무리하게 계속 끌고 왔던 재정 정책으로 GDP의 7, 8%에 달하는 부채를 발행하면서 실물 경제가 꺾이지 않게 유지하면서 눈에 보이기에 GDP 성장률을 2%, 3%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은 내수 중심으로 계속 호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9월에 실업률 4.3%의 급등과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헤지펀드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트레이딩이 증발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유동성 긴축으로 인한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언제나 성장률이 둔화하는 모습,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과도하게 베팅되어 있는 레버리지 펀드들의 청산은 언제나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B컷으로 시작했고 올해 100bp까지 인하를 하게 됩니다. 대전제를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다면 또 아주 좋다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100bp까지 한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 좋을 수 있을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가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그 국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파월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항상 시장에 베팅을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펀더멘털에 기인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를 생각해보면 더 가파르게 항상 인상을 해왔고 또 인하 사이클에서는 더 가파르게 급격하게 인하를 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전망에 따라서 포지션을 급격하게 청산하는 것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좀 살펴보면 크게 CPI, PPI, PC 또 미국에서는 수입 물가 지수를 대표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까지 CPI, PPI,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지면서 12월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거나 물가가 반등하면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온다면 채권, 주식, 코인 모두 엄청 위기일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큰 그림에서 만약에 물가가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CPI의 42% 정도의 비율은 주거비입니다. 이번 11월 물가를 보면 점점 주거비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품 물가가 올라갔죠. 자동차 가격, 특히 중고차 가격과 음식 가격이 급등했는데 음식은 특히 이번 달걀 가격이 이번 조류 독감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과 앞으로 또 자동차 가격을 생각해보면 그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소비자들이 계속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계절성으로 변동성이 크다고 보는 상품 가격에 갑자기 급반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물가가 상방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CPI의 선행지표라고 본다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뜯어봤을 때 음식값이 10월에는 상승률이 0%였거든요. 근데 11월에 3.1%로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9월까지는 디플레를 유지하다가 10월 11일에는 각각 기저효과를 끝내고 0.1, 0.2%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음식 가격처럼 급등한다면 물가가 더 확 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보면 내년에는 수요가 낮아진다는 전망과 또 오펙의 이제 그 석유를 감산하는 것을 끝내고 다시 사우디가 증산을
하겠죠. 이 흐름대로라면. 또 미국에서 석유를 또 증산을 할 거라는 건데, 이때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또 물가를 상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물가지표는 변동성이 큰 상품 가격들이 올라갔고, 변동성이 적은 서비스는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물가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렇게 트레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시선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실업률입니다. 생각보다 11월 노동지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업률은 4.246%로 0.04%만 높았더라면 4.3%로 다시 샵룰이 발동되었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실업률을 굉장히 기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실업률에서 블루칼라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백인들의 실업률은 4.3% 밑에서 버티고 있지만 흑인이나 아시아, 히스패닉 계열의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일자리를 여기서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심리 지표들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트럼프 집권 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 지표이고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구인구직 숫자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저번에 더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도 8번은 졸츠, 즉 구인구직 건수를 하향 수정하면서 지난달엔 730만 건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770만 건도 다음 달에 나오는 숫자에서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동지표에 관심을 돌릴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채권금리 10년물 4.4%는 언제든지 갑자기 급격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자산시장 흐름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과거 트럼프 1기 18년도에 관세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정책은 강력했던 미국 경기를 침체시켰는데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것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MMF에 들어가 있는 6조 달러가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지 생각을 저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사실 이 MMF에 있는 유동성은 아닙니다. 이 돈은 지금 유동하고 있는 돈이, 흐르고 있는 돈이 아니라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돈이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증시를 계속 올리고 있는 돈들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돈이 증시로 들어가고 코인으로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자산 시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돈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한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건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MMF의 자금들은 무조건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MMF의 수익률도 낮아질 겁니다. 그 시점에 그 돈들이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 코인, 장기채권, 또 원자재 등으로 옮겨질 텐데,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시나리오로 보면 저는 장기채권으로 상당량의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MMF의 자금들을 보면 회색선 경기 침체 때마다 급격하게 빠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02년, 2008년, 2020년 코로나 등등 경기가 좋지 않은 침체 기간에 금리가 낮아졌던 시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MF의 자금들은 확실히 금리 인상기에 많은 자금 유입이 있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타나는 침체 시기에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곳으로 돈의 이동이 항상 있어 왔고, 특히 이번 채권 투자 관점에서 10년물 실질 금리가 침체 때마다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과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 장기 채권으로 돈이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처로서 계속 유입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드디어 장단기 금리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일단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금리가 정상화가 되었고, 이번 주에 10년물과 3개월 금리차가 역전해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은 100% 경기 침체를 발동시켰고 4, 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선후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연준이 그동안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순간에는 이미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정상화는 시장에서 보기에 과거의 단기물의 급락으로 인한 수익률 곡선 정상화가 아니라 장기물 금리의 상승, 즉 베어 스티프닝으로 인한 정상화이기 때문에 이 침체가 없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역전 정상화에 기인한 것은 베어 스티프닝 뿐만 아니라 연준이 이번 12월까지 100bp 금리 인하가
있음을 이제 단기물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물은 올라가고 단기물은 내려가면서 둘의 정상화가 일어난 거죠. 10년물 금리 차트를 좀 가지고 오면 이번 4.5%를 단기 고점으로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10년물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4.5% 이상 주는 미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면 23년 10월에 5% 금리 고점을 찍었고 2개월 만에 3.8% 금리 저점 형성 이후에 이번 24년 4월 4.7% 고점을 만들고 9월에 3.6%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4.5%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요. 이번 4.5%의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좀 위험해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채권 투자는 참 어렵고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저도 좀 투자 시나리오를 계속 세워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